서울은 어차피 수급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올해 분양할 강남 3구 용산 물량을 내년으로 미뤘다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이니까 2027년도 어려울 것 같고 2028년도도 왜냐면 지금 분양을 해야 2028년도 입주하는 것들일 텐데 지금 뭐 향후 2, 3년 동안은 계속 공급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은 수급이 좀 무너진 부분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수선한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스마트튜브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최근 시장 분위기부터 앞으로 또 전망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완전히 이제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네. 다들 뭐 이제 정치에 조금 더 포커스가 좀 가 있고 네. 부동산은 좀 살짝 좀 소강인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죠. 네.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뭐 어때요? 지금 시장을 딱 그 평가한다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네.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거래량이 일단 증가했었으니까 서울만 놓고 보면은 1월 달에 한 3천 건 됐었고 네. 2월 달에는 한 6천 건 정도 됐고 3월 달에 9천 건을 딱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규제 딱 했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하면서 그래서 4월 달 초반부터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그때 또 탄핵 인용되면서 네.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이제 대선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던 바람에 4월 달부터는 이제 부동산 이제 하고는 좀 멀어진 시장이 됐고 대부분 다 대선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으로 굳이 연결 관계를 찾으려고 하면은 대선 공약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후보들 공약 좀 기교하게 되고 뭐 그런 조금 측면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거래에 있어서는 잘 나가던 강남 3구 용산은 조금 거래가 주춤하고 그 외 지역들 뭐 신고가가 갱신될 경우 있긴 하는데 거래량이 많은 것은 아니라 그렇고 지방은 원래 안 좋았는데 계속 안 좋은 편이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정치 뭐 결과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게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까 이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지금 뭐 현재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갈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같은 방향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근데 뭐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90% 이상은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국갤럽 있었잖아요. 네, 여론조사를 늘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거의 매일 보거든요. 뭐 거의 90% 이상은 당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그 전하고 지금 행보가 좀 다르거든요. 그 전에는 뭔가 부동산 이슈가 있으면은 완화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바로바로 반응을 했었는데 요즘은 어떤 뭐 측면들이 와도 질문을 아주 세게 하기 전까지는 그 답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같고 그건 보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부동산 공약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얘기했던 거랑 당내의 공약들이 다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5월 이제 11일에 이제 후보자들 등록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약이 나오겠지만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약이 어떻게 나올지. 그 전까지는 뭐 거의 거래도 없을 것 같고 이 분위기 이어질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 공약들로 이제 집중을 할 텐데 이미 좀 분위기가 거의 대통령이 당선된 것처럼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의 변수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분위기들이 그대로 갈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은 부동산 공약과 좀 연결해 보면은 재미가 있는 대선은 아닌 것 같아요. 재미라는 거는 변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뭔가 대결 구도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 나왔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부동산 정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선 공약 보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는 윤석열 후보는 270만 호, 이재명 후보는 320만 호 딱딱 내세우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뒤집는 것들. 예, 근데 이번에는 그냥 뜨뜻미지막하게 갈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100만 호 얘기 나오더라고요. 100만 호는 보통 한 해에 40만에서 50만 원 원래 나오거든요. 100만 원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숫자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도는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차근차근 정리는 하겠지만. 부동산 공약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뭐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거나 뭐 이런 측면으로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럼 어찌 예측? 보면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여론조사 이런 것도 봤을 때 네네. 좀 이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결과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무리수를 던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공공세미나 가면 항상 주장했던 게 임대차 입법 폐지, 네. 초과이익 환수금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제도로 아파트 규제하는 거 폐지. 매번 똑같이 이 얘기를 제가 5년 내내 했었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아 이건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왜냐면은 것 같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말로는 늘 완화해 줄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못 없앴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민주당이 다시 대선을 잡게 되면은 그들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뭐 완화나 뭐 유예는 모르겠지만 없애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큰 틀에서 뭐 길게 보긴 좀 그러니까 뭐 올해 하반기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수급 논리로밖에 예상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 적으면 올라가는 것들이고 아직까지 공급 문제가 해결이 그러니까 좀 미분양이라든지 수요 부분들에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공급이 좀 남는 지역들은 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지방은 여전히 좀 어려운 지역들이 많을 것 같고요. 물론 지방도 좀 괜찮은 지역들은 조금씩 신고가는 갱신해 가고 있거든요.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 2021년도에 높았던 신고가가 아니라 워낙 빠졌다가 계속 올라오는 거 있죠. 네. 바닥 다지고 올라오면서 신고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빼면은 지방은 아직까지도 약세장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서울은 어차피 수급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봐도 올해 분양할 강남 3구 용산 물량을 내년으로 미뤘다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이니까 이게 또 밀리면은 준공시기도 또 밀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은 공급이 적다는 것들을 다 이제 인정을 했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도권 인사든 아닌 사람들이든 2027년도 어려울 것 같고 2028년도도 왜냐하면 지금 분양을 해야 2028년도 입주하는 것들일 텐데 지금 뭐 향후 2, 3년 동안은 계속 공급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당, 야당 뭐 할 거 없이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은 어쨌든 수급이 좀 무너진 부분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사들을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데이터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사를 했던 빈도수보다 적어요. 아, 일생 요즘에. 동안에 이제 이사하는 네. 비용도. 왜냐하면 그 이유를 봤더니 비싸서 그래요, 비싸서. 왜냐면은 그 집값들이 올라간 것들을 못 따라간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급지로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쓸 돈이 없으면 은퇴를 했는데 쓸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하급지로 가고 남는 돈으로 생활비를 쓰거나 아니면 좀 생활비 나올 수 있는 자그마한 오피스텔 월세를 받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상급지 가면서 이렇게 막 갈아타기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갈아타는 수요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요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이런 추세들이 이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래량과 지금 거래량과 좀 직접적으로 비교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 예, 지방은 더 특히 더. 예. 그러면 또 소장님은 이 부동산 시장 조사를 해서 또 리서치를 하시니까 네네. 지금 어쨌든 그 건설 경기가 정말 안 좋다. 그리고 뭐 한국은행 뭐 데이터들을 봐도 사실 뭐 되게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그 정권에서 이제 다음 정권에서 좀 이 건설 경기 활성화나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냥 명쾌하거든요.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주면 되는데 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점심 때도 모 시행사 대표님과 이제 점심을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중견 기업들 중에 최근 3년 동안 4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갤럽 있을 때 조사를 해드렸던 수요조사 해드렸던 업체들 중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폐업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10대 시행사 탑 10 중에서도 2개 빼고는 다 적자예요. 그럼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는 하면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중견은 뭐 지금까지 시행을 한 건, 2건밖에 안 했겠지만 대형 시행사들은 최소한 뭐 10건, 20건, 30건 한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금이 묶여 있으면 공급을 못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는 말 그대로 시공을 해주는 분들이지 시장에 민간에서 공급해 주는 건 대부분 다 시행사들입니다. 조합이나 시행사가 해줘야 되는데 뭐 조합은 사업성이 높은 데들은 가겠지만 조합도 지금 일부 이제 공사비 상승 때문에 못 가는 조합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물론 대출을 받겠지만 PF를 해서 민간에다 공급해야 될 시행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안에 좀 몇 년 동안 400개 기업이 폐업할 정도라고 하면은 지방은 이제 지금 미분양이 많아서 공급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마 미분양했을 쯤에 공급할 사람들이 또 없을 거예요. 그럼 또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면 네. 해소가 되면 또 지방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생길 것 같고 서울 수도권은 계속 어려울 것 같고 뭐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업체들이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또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막상 그 뛸 플레이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제가 또 언제 경험했냐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에 똑같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지방 시행사들이 망했어요. 네. 제가 갤럽 했을 때 제가 조사를 해드렸는데 망해서 두 군데 업체한테 돈을 못 받아서 제가 심할서를 쓴 경험이 있거든요. 네. 2018년도 대구 사업장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2008년에. 예. 근데 이게 경우 10여 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공급을 또 못 해요. 근데 네. 그다음에 또 어김없습니다. 괜찮을지는 또 폭등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 이게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는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이나 수도권 쪽보다는 어쨌든 지방은 뭐 이미 미분양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음 정부에서 지방 살리기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을 건설 경기도 살리고 미분양도 좀 살리려면 뭐 지방만 규제를 좀 푼다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공공 세미나 가서도 제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투트랙 전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도 그 분리과세, 뭐 개별과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종합 요 소득에다가 안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중가 다주택하면 중가가 될 수 있는데 지방은 한 개를 사든 10개를 사든 100개를 사든 그냥 일반 과세로 하게 되면 이제 합치지 않고 서울과를 네. 합치지 않게 그러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서 괜찮은 물건들이 꽤 많아요. 미분양 난 것 중에 할인 분양하는 것 중에서도 네. 그런 것들 취득세만 완화해 준다 하더라도 살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할인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할인 분양가에 사서 정상 가격 올라온 거에 팔아도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라도 들어오거든요. 정상가까지 오는 것들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 사요. 초반에 자신없이 못 돌아가는 것들이지. 그러면은 이분들도 집을 사고 팔면서 지방 경기도 좀 돌아가면서 지방에 있는 건설사도 돌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취득세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번 이걸 주장하고 제안 드리고 오는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공감을 하세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실무자들이에요. 위에 의사결정을 해 주실 분들이 이 상황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방을 이렇게 완화해 주면은 투기꾼들이 투기 또 할 거란 그런 네.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투기해도 돼요. 서울은 투기하려면 집값이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니까 그 생각을 제가 바꿔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방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서울, 경기, 인천보다 많이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 밑에서 노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혹시 대선에 당선되신 대통령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요. 지방은 좀 다른 전략으로 가라. 투트랙으로 가라. 요 한마디만 해주면은 알아서도 풀 것 같아요. 밑에 분들이. 예.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워낙 지금 많이 눌려 있고 막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또 반대로 우리나라 좀 약간 특성이 또 서울은 되게 막 민감한데 그렇죠. 지방은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그냥 약간 좀 내버려 두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 솔직히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 분들이 되게 착해요. 네. 정말 착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은 적극적으로 뭔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개선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면서 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상도 쪽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을 많이 뽑으실 거고 호남 쪽은 민주당 쪽을 많이 뽑으실 텐데 지금 불이익을 양쪽 다 받고 있잖아요. 특히 저는 전라도 호남권들이 더 불이익이 많은데 이쪽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당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거꾸로 찍어보라고. 제가 광주 가서도 이번에는 한번 국민의힘 찍어보시라고 한번. 네. 바뀔 거라고 아마 겁이 나서라도. 예. 그다음에 이쪽에 또 그 경상권 강의 가서는 호남 쪽 한번 찍어보시라고. 근데 네. 이쪽은 가끔 호남권을 찍어주기도 해요. 민주당 네, 쪽을. 네. 왜냐면 경상도는 반씩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열심히 할 텐데 어차피 자기들이 잘하든 못하든 당선이 딱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장이든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뭐 당론을 따르고 또 그렇죠. 서울 수도권에 또 어떤 입김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방도 취득세 완화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은 지금 취득세 중과를 당한 거에 어찌 보면 피해자인데. 제일 피해자죠. 똘똘한 네. 한 채 하라 그러면 누가 뭐 지방을 사겠어요. 서울을 사지. 그렇죠. 네. 네.
자, 거기다가 지금 기준금리 인하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도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뭐 1분기는 뭐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또 필연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5월부터 뭐 많으면 한 올해 3번도 내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또 같이 겹치면 어떤 그 좀 현상이 일어날지 뭐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만 인하되고 다른 것들 조건들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대출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이 폭이 좀 커지니까 네. 아마 DSR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한데 뭐 아시겠지만 7월 달에 DSR 3단계가 또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그게 또 맞물려 있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것들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 효과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은 DSR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네. 더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하니까 막 그들한테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오히려 서울은 소득도 많고 집값이 워낙 크기 때문에 DSR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아주 크게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방은 DSR 조금만 규제가 들어가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9억 원 살 수 있는 분들이 7억 원대 사야 되고 7억 원대 살 수 있는 분들이 5억 원대 사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신규 아파트들이 더 비싸거든요. 신규 아파트들을 못 사고 꼭 이사 가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눌러 살거나 임차로 가시거나 구축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못 없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도 있어요. 금리 문제랑 DSR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아까 세금 규제를 지방을 조금 완화해줘라. 별도로 가자. 서울과 투트랙으로 가자. 드렸던 말씀처럼 지방도 대출도 투트랙으로 가는데 이거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었었는데 이자만 내게 한다든지. 거치 기간을 네. 주자. 아니면은 그 모기지를 지금 30년 정도 전후가 일반적이잖아요. 네. 50년으로 해주던지. 예, 그러면은 조금 DSR을 좀 완화가 되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더 효과가 있어서 금리 인하 플러스 이게 이제 이자만 내는 거치형으로 해주던가 아니면은 조금 이게 모기지 기간을 30년에서 한 50년 정도로만 넓혀주면은 지방은 미분양도 많이 없어지고 좀 이사들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뭐 디딤돌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은 조금 금리를 올리는데 지방은 뭐 안 올리겠다 해서 네. 사실상 인하를 조금 해주긴 했거든요. 네. 근데 대출만 가지고는 네. 이 취득세 중과가 안 풀렸을 때 그 효과가 날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사방치기라는 놀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방에서 모퉁이 4개잖아요. 네. 이제 이석에서 출발해서 A에서 B를 가서 어깨를 탁 치면 B는 C 가서 어깨 딱 치고 그래서 이제 좀 C가 D로 가고 D가 A로 와야 되는데 이 사방치기 놀이를 하려면은 5명이 필요해요. 아, 네. 네. 4명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은 4명이나 3명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이제 3명이 있는 방에는 2명을 넣어줘야 되고 4명이 있는 방에는 1명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은 계속 그 있는 3명도 1명 더 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하신 대로 뭔가 액터들을 넣어줘야지 이게 그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 말고 가수요도 집어넣어야 된다. 넣어야 돼요. 그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나 집 빚내서 비싸라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가수요자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뭐 투기꾼이든 다주택자든 뭐 가수요든 넣어줘야지 지방은 그래도 돌아갈 수 있다. 아직은 없어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뭐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작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렇죠, 쉽지 그렇죠. 않다. 세금과 대출을 다 열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야 좀 효과가 좀 배가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좀 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이게 다음 정권 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지분형 모기지라고 해서 사실상 뭐 지분을 좀 정부랑 쉐어하자. 네. 그래서 뭐 1억으로 10억짜리 집 사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는 이 정책이 하나 있는데 네. 요거를 왜 하는지랑 이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진짜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머리 좋은 천재가 네. 시장과는 대화 절대 하지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갖고 발명을 한 거야 자기네로. 아주 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네, 와 네. 하나 잡았다. 네. 예. 근데 이제 뚜껑을 까나 보면 이걸 이제 시장에 딱 내놓는 순간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거를 발표하고 보도해도 했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저 같은 또 인플루언서한테 또 이거 좀 뿌려달라고 또 메일도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또 안 뿌렸어요. 네. 제가 봐도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집 살고 싶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는 조금 더 시세가 올라가서 다음에 이사 갈 땐 조금 더 좋은 입지, 네. 더 좋은 상품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임대 아파트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까요? 뭐 임대 후 분양 뭐 이런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거라고 하는 소유 그런 뭐랄까요? 소유감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뭔가 뭐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입지가 좋거나 이런 부분들이면 또 모르겠는데 대부분 입지들이 그냥 공공 아파트 나오는 입지들에서 뭐 금액도 작아. 네, 보통의 아파트들 수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금액이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반포주공 1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저렇게 해준다. 할 것 같아 그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데는 절대 안 날 거 아니에요. 네. 공공택지에서 대부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나 상품적으로나 매력이 없는데 저걸 더 쪼개놓은 거잖아요. 더 매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정말 잘 썼는데 수요는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60%의 지분은 본인이 가지고 40%는 정부가 가지고 네. 뭐 나중에 뭐 손해를 보면 뭐 정부가 뭐 감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매력 포인트를 넣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어요 신경을. 근데 정책은요 단순해야 돼요. 네. 단순해요. 일반인들은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결국은 뭐 내 거야 네 거야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사를 안 가거나 하급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선택에 대한해서 하면 10명 조사하면은 글쎄요 선호도가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리서치 안 했을 거예요. 100% 안 했을 겁니다. 저건 아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대출을 90% 해줘라. 그렇죠. 예, 뭐하러 이렇게 막 섞냐 하는데 이제 아마 가계부채 부담도 있고 네. 정부가 좀 약간 감수하자 하면서 나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탁상 행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좋으신 건 인정합니다. 네. 네. 현실에서는 잘 네. 적용하기 어렵다. 네.